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마음을 공부하는 의사, 예,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자, 김 원장님, 저는 이렇게 실제로 안 만난 사람들은 황장수는 거의 막 아주 그냥 장수 같아. 또 뭐 엄청나게 센 사람이다. 근데 또 본 사람은 또 낯을 좀 가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제가 좀 그랬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이나 이런 걸 못한 게 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도 좀 두려워하고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사회운동이나 이런 걸 해왔던 것 자체가 좀 기적이다. 어릴 때 비하면 굉장히 성격이 많이 바뀌어 왔다. 이렇게 그게 보이거든요. 아주 잘 살아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페르소나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취하고 하는 그 가면, 쉽게 하면 그 가면을 바꿔서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내향적이라고 해서 외향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고 외향적이라고 해서 내향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래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부분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부분을 발전시켜서, 제가 그게 이제 결국은 칼 융이 이야기했던 인디비듀에이션, 개성화, 통합을 해서 개성화, 그러니까 해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황 사장님께서는 제일 처음에는 연설을 못할 정도로 낯을 가리셨는데 지금은 연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고, 이런 유튜브 방송도 잘 하시고 생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거 보면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인 요소를 계속 발전시켜 오신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하신 거죠. 잘 된 겁니까? 네. 저보고 저건 못되게 생겨가지고 친구가 없을 것 같아 이러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꼭 친구가 숫자로 친구가 많다 그런 연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연세가 실제로 아주 친한 친구 두세 명,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시면 그걸로 굉장히 훌륭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로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됩니다. 요즘 제가 영국 드라마에 좀 빠졌는데요. 이 드라마가 보면 우리가 미드만 이야기하고 또 뭐 영드, 일드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거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아일랜드 드라마, 뭐 아이슬란드 드라마, 무슨 덴마크, 벨기에, 우리가 흔히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나라들에서 드라마를 제작한 게 많아요. 근데 이 드라마의 대부분이 보면 이 너와르, 스릴러, 수사물입니다. 그게 주로 차지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게 스토리텔러들이 이야기를 꾸밀 때 그게 이제 박진감이 있고 자꾸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제일 이야기하기, 구성하기가 좋은 게 그런 스릴러물이 제일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잔잔한 우리 삶과 같은 잔잔한 그 영화들은 보통 소수만 좋아하지 대부분 인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로물 같은 거는 드라마로 계속 이렇게 연작은 있는데 그냥 멜로물이 드라마는 없는 거를 보면 그런 좀 그런 측면이 있을 멜로로 겁니다. 막 열 몇 시간씩 끌고 가기가 그렇죠.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좀 봤던 게 잭 테일러라고 아일랜드 드라마예요. 그래요? 아일랜드에서도 그 무대가 고레이예요. 왜 가끔씩 TV 같은 데 나오는 더블인 그리 말고 그 다음에 고레이라고. 고레이? 예, 뭐 H인가 그 고향이 있고 거기에 보면 뭐 음악 유명하고 펍이 유명한 한 소도시인데 거기에 은퇴한 이제 알코올 중독자 경찰이 이제 사슬 탐정 비슷하게 돼가 이제 매해마다 범인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시 배경도 좀 이렇게 쇠락하고 조그마한 소도시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신부가 그 아일랜드는 가톨릭 나라입니다. 근데 어린 애들 이제 가톨릭에 보면 뭐 복상가 해가지고 애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6살, 7살 이래 되는 애들을 한마디로 성추행을 해요.
그러니까 걔 둘이가 나중에 자라서 네. 결국은 이 신부를 죽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자를 처단하는 식으로 해서 그 둘 다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영화인데 어릴 때의 성추행이 그렇게 크게 평생을 지배할 만큼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도 성추행이나 뭐 강간 이런 일을 당하면 엄청나게 파괴력이 큰데 나이가 어렸을 때는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나라는 관념이 20대, 30대, 40대에 나라는 개념이 쭉 에고가 그 사람의 삶을 살게 유지해 오게 되는데 에고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에고 바운더리, 에고 경계가 깨져버리면 사이코시스가 되는 거고 에고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서 손상되면 뉴로시스, 신경증이 되는 이제 정신욕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어릴 적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는 보통 어떤 경우로 연결이 되냐면 어릴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린 거지 않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그 상황을 계속 다시 테이프를 되돌리기를 하면서 해석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장이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당했다라고 생각한 해석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가해자의 페르소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공격자, 가해자의 위치에 서서 또 똑같이 성추행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 신부가 했던 성추행을 또 그 힘없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힘과 권력, 정복 이런 거를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성범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와 유사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전혀 어떻게 손써볼 틈이 없이 위력에 의해서 내가 당한 경우에는 그 과정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내가 더 힘이 세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힘이 세져서 가해자의 위치에 서기도 하지만 또 나를 가해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나를 좋게 관리를 해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유대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계속 병적인 그 신부가 계속 병적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현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해석이 되느냐, 머릿속에서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회상하고 해석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해석의 결론이 어떤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성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드라마를 보면 어릴 때 이 고아원 같은 데서 학대를 받았는데 그게 또 커서 또 그렇죠. 반복적인 지속적인 학대와 고통을 겪으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그렇죠. 범죄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또 이제 예를 들면 그 학생 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이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다수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운동권이 어릴 적에 양육되어지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피규어가 굉장히 하쉬하고 혹독하고 가혹하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런 사람의 자녀가 운동권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파더 피규어, 그러니까 아버지 상이 국가가 아버지 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국가가 나를 포갑한다. 아버지처럼.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 저항도 못했던 자기를 이제 국가를 상대로 저항을 하면서 이제 운동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묘한 게 뭐냐면, 근데 그 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국가의 권력을 이 사람이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가해자와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전에 독재자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억압을 받았으면 잘해줄 것 같죠. 근데 이게 이제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한 며느리일수록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가해자와의 동일시.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과를 본받아 배우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미워하면서 닮는 거네요. 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에 국가의 폭압과 억압에 저항했던 인물이 나중에 40대, 50대가 돼서 독재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시절을 겪었잖아요. 네. 저 이제 했는데 그 시절에 보면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가고 같은 교실에서 뭐 주로 안 가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 중에 전혀 또 다른 계급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거의 안 했으니까 대학교에서 주로 밖에서 놀았죠. 근데 뭐를 느끼는가 하면 쟤는 나하고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데모 운동권을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하고 또 이런 이제 보상 심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래서 이제 백수 생활, 사회 나와서 또 사회 운동 생활 이런 거를 하면서 한마디로 권력 추구욕이 굉장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기다가 말아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생겨가지고 이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는 막 집권을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게 지금 문제 강력하게 지금 그런 사람이 하면 나라가 민주적이고 그야말로 억압이 없고 화해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지금 끌고 가는 모습은 내가 옳다 따라와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치부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랑 그 이야기랑 같이 연결되는 거죠. 가해자와의 동일시. 그다음에 굉장히 자기는 그 도덕적으로 그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뒤 배경을 조사해 보면 지금 이번에 청문회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인간은 누구나 다 선과 악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선만을 가지고 자기는 선만을 가지고 있고 악은 다른 사람, 다른 그룹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잘 안 하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는 선한데 뭘 성찰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영화를 해밍웨이 인 하바나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잔잔한데 해밍웨이가 이제 56년부터 61년 자살 직전까지 쿠바에 있을 때 마지막 그때 이제 해밍웨이의 마지막 말년을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자기가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서 컸다가 고졸인데 맞춤법도 제대로 몰랐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기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해밍웨이를 이 책과 소설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반복해 읽으면서 철자법도 배우고 이 장명한 이 글을 짓는 법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밍웨이한테 우연히 이제 편지를 보내려고 당신 때문에 고마웠다고 하는데 자기를 상대해 줄까 이제 두려워서 안 보낸 걸 여자 애인이 대신 보내주는데 해밍웨이가 오라고 해가 이제 하바나로 가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밍웨이를 하면
미국의 마초의 대명사입니까? 네. 사냥을 좋아하고 네.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고 뭐 이 스페인 내란에 가서 종군 기자로 취재를 해서 또 공화국 편에 서서 싸우다가 다치기도 하고 1차 대전에도 이 종군했다가 부상을 입고 결혼을 4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지막 4번째 부인하고 살 때죠. 기자 출신. 그래서 남성상 그대로가 해밍웨이인데 해밍웨이가 이제 플리처상을 받고 또 노인과 바다 써서 이제 노벨 이제 이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밍웨이가 가는 뭐 쿠바의 술집 앞에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뭐 집에 맨날 사람들이 와서 파티를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굉장히 활달하고 마초다. 나도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해밍웨이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걸 연관을 못했는데 영화를 보니까요. 이 파티가 끝나고 나면 해밍웨이가 소설을 쓰려는데 더 이상 소설이 안 써져서 그래서 막 권총을 입에 물고 죽겠다고 소동을 벌이면 부인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또 부인하고 엄청 싸워요, 막 둘이. 그래서 이제 해밍웨이가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 기자가 이제 해밍웨이한테 가서 가족이다라 이렇게 이제 서로 양가족이다 이러면서 위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잔잔하게 펼쳐지는데 마지막에 이제 쿠바에 혁명이 일어나죠.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또 해밍웨이가 이제 그쪽에 약간 이렇게 자아 성향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에드가 후버 FBI 전설적인 국장이 해밍웨이를 이제 반미적이다, 빨갱이다 해서 또 감시를 해요. 실제로 그랬대요. 근데 그것도 에피소드가 웃긴 게 해밍웨이가 어떤 파티에 갔는데 FBI의 이 간부가 와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 모처에 안가가 있고 거기에 가면 에드가 후보가 여장을 하고 그래서 남자끼리 막 동성연애를 하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밍웨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밍웨이가 들었다라는 걸 그 FBI 후보가 알고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다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끊임없이 자기를 세무조사하고 막 뒤에서 누가 따라다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좀 좌파는 죽여버리고 이제 미국이 당시 쿠바를 뭐 간접 통치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해밍웨이가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다가 이제 영화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아이다호로 이제 쿠바가 공산화되니까 있을 수가 없어가 왜냐면 거기 살면 이제 공산당으로 낙인을 찍으니까 그렇죠. 쿠바에서는 있으라는데 돈이 되니까 이제 아이다호로 갔는데 아이다호에서 결국 권총을 이렇게 쏴서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 평생을 뭐 한때는 활락을 파리에 가서 이제 활락의 대명사였고 또 여자도 여러 명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렸고 이렇게 사냥 낚시 이러면서 실천형 참여형 지식인이다. 또 마초 대명사다는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파티가 끝나고 나면 막 허전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해밍웨이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우울증 가족력. 그 집안 전체가 어릴 때 엄마가 해밍웨이가 굉장히 잘생겼더만요. 저는 말년 사진만 봐서 그런데 젊을 때 보니까 해밍웨이가 썼던 뭐 무기의 자리끌어에 넣은 배우들보다도 로버슨보다도 더 잘생겼습니다. 키도 183이고 그런데 어릴 때 엄마가 여자의 옷을 입힐 때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크도록 상당히 여자의 옷을 입혀가지고 밖에 내보내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을 때 돈만 붙이고 가지도 않았대요. 그거는 이제 해밍웨이의 마초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 옷을 입기 싫은데 억지로 입혔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남성성을 더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해밍웨이가 우울증 가족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의 상당 부분은 이제 생물학적인 질병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로토닌의 그 레벨이 떨어지거나 세로토닌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어요. 자, 세로토닌이 어떤 겁니까?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레귤레이션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파민을 통제하는 그렇죠. 분비량을 이렇게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로토닌 리셉터 수용체의 민감도가 달라져서 이 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또 세로토닌 레벨이 낮아서 덜 분비가 돼서 이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이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세로토닌 레벨하고 우울증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세로토닌과 관련된 약물이 우울증 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해밍웨이의 손녀딸이 마고 해밍웨이라고 상당히 섹시한 영화 배우였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사람 나온 영화 많이 보러 갔어요. 그 자살했어. 96년. 그러니까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신 분석학적으로 해밍웨이를 이야기를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해밍웨이가 여러 그러니까 자기의 남성성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남성성 마초적인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여자를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부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는 거죠. 허한 상태. 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초로 숭앙을 받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그 존재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의 연예인급인 최초의 작가였어요. 피커스 스콧 제랄드.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 쓴 사람이 조금 뜨다가 말년에 그 사람 소설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망가졌고, 그 해밍웨이가 거의 최초로 소설가가 거의 연예인급. 그렇죠. 한국 같으면 최초가 그 체인호 아닙니까? 그런 급이었는데 문장력이 대단히. 네, 그런데 그 해밍웨이가 온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진 찍자 하고 막 옆에 가서 달라붙고 이러는데도 이 허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허함은 외부로부터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거는 다 바깥에 있는 걸 추구하거든요. 돈, 명예, 권력 전부 다 나 외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는 절대로 자기 내부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니까 무지개를 찾아 떠난 소년처럼 무지개를 찾아서 계속 떠났는데 결국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무지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해밍웨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그 사람이 그 전쟁 나가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1차 세계대전 뭐 스페인 내전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 딸처럼 여자처럼 보이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부인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 한 그 위험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자기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전쟁터를 찾아가서 막 다치기도 하고 죽을 고기를 먹이기도 하고. 유사한 그 예전에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 한 20 몇 명이 탄 초등학생 그 스쿨버스가 납치가 됐어요. 납치가 돼서 이제 다행히 전원 무사 이제 귀환을 했는데, 걔네들이 전부 이제 자라면서 대다수가 리스크 테이킹하는 직업을 택했어요. 위험을 예를 들면 감수하는. 뭐 소방관이 된다든지 형사가 된다든지 군인.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엑스 스포츠인가요?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익스트림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라든지 전부 그 사람들을 3, 40년 동안 팔로우를 했더니 전부 위험을 자기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가서 위험을 극복하는 직업을 택했더라. 그럼 잠깐 인질로서 잠깐 인질이 아니라 며칠입니까? 1박 2일인가. 그러니까 1박 2일에 그거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런 어떤 인질 경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바꿔버리는 영향을 미치는. 그게 이제 PTSD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남아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상황을 재구성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나중에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에 가서 무기의 자리거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간호사 한 명을 조아해가 무기의 자리거라가 간호사하고 부상 입었다가 그다음에 사형수루가 되고 탈영병으로 몰려가 그래가지고 스위스로 도망갔다가 간호사가 이렇게 애 낳다가 죽는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을 이제 한 것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캐리 쿠퍼하고 잉글리트 버그만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은 스페인 내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공화파 좌파죠. 위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부상을 입어서 다 나머지는 가라 하고 자기가 이제 싸우다가 죽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또 이렇게 탐험을 절겠대요. 두 번째 마누라가 대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아프리카 다니다가 2번 떨어졌대요. 그래도 살아났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또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몸을 던져서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쿠바에 살면서 낚시하는 이야기, 노인과 바다를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부 인생의 명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몸을 던진 데서 이게 착상을 해서 소설을 썼고 그 소설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그 시대에 그래 살았던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으로 아주 하드보일드한 짧은 간결한 문체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최초의 히트 대중작가가 됐는데 그 사람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 시대에 최고의 작가로 손꼽힐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해밍웨이가 내면에는 우울증이 심했고 허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권총을 물고 마지막에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잘 확인을 어떻게든지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는 작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신체적인 여건도 안 되고 그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면 그 해밍웨이가 그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스스로 삶의 의욕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 그 상황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막 분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쿠바에 있을 때는 캐리브 분위기 하에서 그 모히또를 그리 좋아했다잖아요. 모히또 먹으면서 맨날 이렇게 파티를 하고 날도 따뜻하니까 우울증이 있어도 또 모여서 또 술 먹고 떠들면 해소가 됐는데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아이다호로 갔어요. 아이다호가 그 어디입니까? 캐나다 국경에 그냥 산골이잖아요. 춥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그 정신병 치료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는 그때 당시에는 희맹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좋은 약들이 없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의심되면 가족이나 본인이나 아무튼 빨리 가까운 정신과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 우울증의 전조라는 걸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우울증의 전조라는 이제 우울증의 전조라는 건 특별한 건 없고 그 우울한 기분이 쫙 가라앉거나 어떤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거나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는데 계속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또는 막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폭식을 하는 우울증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밥을 전혀 못 먹는 우울증도 있고 그다음에 일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우울증이 오면 일을 잘 못하게 돼요. 원래 잘하던 일을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자꾸 그런 상태가 한 달 이상 한 달을 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거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는 제일 처음에 우울증이 심한 우울증이 온 경우에는 제일 급한 게 일단은 뇌의 세로토닌 레벨을 올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약물 치료를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최대한 게으름 피워라. 그리고 여행 가지 마라. 왜 여행을 가지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심하게 온 상태에서는 여행 가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게으름 피워라. 어디 에너지가 많이 쓸 사람 많이 만나는 것도 피해라.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누구도 만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그냥 여행 가서 기분 전환하면 좋아진다 우울증. 전혀 우울증은 실제로 심한 상태에서는 여행 가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행 가서 혼자 죽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 그건 또 다른 건데. 다른 겁니까? 네. 왜냐하면 자살을 시도하는 때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예요. 아, 자살도 에너지가 있어야 죽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는 자살 못해요. 아. 그래서 우울증 회복기에 보통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회복기 때 굉장히 조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람도 만나고 밝아졌어. 근데 자살을 해. 그게 일반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살을 안 하겠지 생각하지만 그 밝아졌을 때가 조심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딱 특별한 꼭 주변 아주 절친하거나 자기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살할 거란 예고를 합니다. 죽을 사람이 무슨 예고를 하겠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다 예고해요. 신호를 다 보내요. 왜냐하면 본인도 죽기 싫거든. 이 예고를 하는데 우리 보통 주변 일반인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뭐 예고를 진짜로 하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자기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리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밝아졌다. 그럴 때는 굉장히 요주의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게 뭐냐면, 밝아진 게 모든 걸 내려놓고 자살 결심을 했을 때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바로 직접적으로 너 자살 계획 짰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살할 사람은 자살 계획 짰다는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바로 입원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자살 계획 짰니? 라는 이야기가 너무 가혹할까봐 안 물어보거든요. 꼭 물어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현 정권 들어서 조사받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제도 보니까 이 유명 제약회사와 관련된 네. 한방병원 원장이 또 뭐 이런 회사 내부에 돈 문제 이런 걸로 조사를 받다가 11층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그렇게 막 아직 돌아 안 가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위독한 것 같고. 11층에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몇 달 전에는 뭐 검사가 한 명 조사받다가 뛰어내린 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어느 일정한 위치에 올라선 사람들이 이런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 저렇게 몸을 던지는 부분은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노회찬 씨도 그러고요. 일단 조사도 받기 전에 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신 분들은 첫 번째 측면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욕 행위가 있지 않았나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인격적인 모욕. 그리고 그런 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 결국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라고 결론이 내리면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그 사람이 조사를 받는 일도 문제지만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뭐 가족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회사 안에서의 권력 투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검찰 조사가 딱 들어가게 되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회찬 씨 경우는 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회찬 씨도 결국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명절이 다가와요. 추석 때. 이 추석 되면 뭐 안팎으로 대한민국이 원래 명절이 즐거워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 명절 끝나면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좀 안 늘어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상태가 명절 끝나고 나빠져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 네. 왜 나빠집니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추석이나 뭐 설 전에 이게 그 말은 일을 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다지만 일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원인은 딴 데 있는 거 일의 아니겠어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계의 문제죠. 관계 문제겠죠. 예. 관계의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또 이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어떻게 해야지 더 힘들지 않게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어떤 환자는 추석 한 달 전부터 아픈 환자가 있어요. 아, 미리. 명절 한 달 전부터 상태가 확 나빠져요. 명절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그 명절에 대한 위압감, 그 압박감이 제가 말씀드린 분은 70이 넘으신 분인데도 그러는데. 70이 넘은. 네. 그건 트라우마입니까? 명절 무슨 뭐 외상 증후군입니까? PTSD입니까? 아무튼 명절이 가까우면 항상 상태가 나빠지셔서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명절 때 아무튼 여자분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남자분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눈치 보랴, 부모님 눈치 보랴, 다른 그 형제들 눈치 보랴. 서로 그러니까 남자분, 여자분들 그 남편, 부인 서로 다 힘들다라는 거를 좀 배려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저희 세대가 아마 명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자식 세대로 가면 그런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명절이 빨리 없어지거나 뭐 대선 후보가 추석과 설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 문화적인 요소, 전통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또 중국 사람들은 떼거리로 모여서 우리가 영화로서만 봐서 그런가 몰라도 명절에 즐거운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 명절 때 스트레스가 심한가? 저는 조선시대 말기에 그 잘못된 그때 말기로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안 그랬는데 말기로 되면서 남자 가부장적인 게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더 그리고 남자 중심이 더 강화됐고 그러면서 이게 명절이 그 지옥의 코스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도 뭐 추석 비슷한 게 뭐 오봉절인가 있죠. 뭐 추석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걸 별로 본 적도 없고 또 잘 가지도 않아요. 집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보니까 막 길을 쓰고 가더만요 또. 가는데 그래가지고 길을 쓰고 가고 한 보름씩 놀아 버리고 그러더만요. 그런데도 보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 60년대, 70년대는 보면 네, 그렇죠.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젯밤까지 밤새워서 일하고 공장에서 버스 타고 뭐 그때는 뭐 가는데 7시간, 8시간 걸려서 선물 사고 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 안 했는데 왜 좀 사는데 이렇게들 다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홀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절 스트레스는 부부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 관계로 있을 때 명절 스트레스가 없죠.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고 그 며느리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황 소장님이 방학 때 명절 때 버스 타고 내려갈 때 스트레스 안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 때는. 근데 결혼 후에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부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처가에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 밤새 하고 와도 혼자 갈 때는 즐겁죠. 그때는 딸린 식구 없고.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생겨서 배우자의 집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럼 우리는 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 생각엔 조만간 좀 다른 형태로 변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많이 변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석 설날 때 해외여행 가는 가족들 또 아니면 또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도 그것도 또 엄청난 스트레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가족만 가야죠. 그러니까 그 핵가족만 가야죠. 그 한 단계 뛴 부모 형제들이랑 같이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또 갈등이 벌어지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보고 살 때는 편한데 네. 이제 보이면 비교를 하면서 그것도 있죠. 예, 또 무슨 뭐 말입니다. 차는 저렇게 좋은데 취직했는데 너는 뭐하냐부터 해서 형제 하나는 빚가 번쩍하게 벤츠 타고 오는데 한 사람은 대중교통 타고 가거나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안 모이게 되죠. 예. 너는 왜 시집을 안 갔냐 뭐. 참. 명절 스트레스로 되는 거죠, 그게. 예.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이 앞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부동산이 이제 폭등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과 관련 있는 부분에 이제 강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상징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강남에 부동산 결정을 직접 내리는 네. 부서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느냐? 고위공무원들이 네. 고위공무원 네. 뭐 한 차관 네. 이상 이렇게 보니까 43%가 넘어요. 청와대 이제 이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네 군데만 네 이렇게 따지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자기 명의로 안 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래 따지면 절반이 넘어갈 거라 보이는데 저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살면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면 이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모든 좋은 인프라가 강남에 다 깔리게 되니까 강북이 소외감을 느껴서 이제 강북을 개발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이제 처음 봐도 어디 사십니까? 예. 헤어질 때 가면 차 태워줄 것도 아니면서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묻는 사람은 보면 대체로 강남에 살아. 물음을 당하는 사람 중에는 강남에 안 사는 사람이 많죠. 집에 가면서 개새끼 저런 거는 왜 묻냐 이제 이렇게 막 화가 나는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디에 사느냐가 한국에서 신분을 드러내고 남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 공부시킨다고 파락군 열심히 가지만 꼭 뭐 파락군에서 공부시키려고 가겠어요? 위장 전입하고 투기 이익하고 신분적 과시하고 두 개가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에다 추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장소가 나중에 또 팔려고 할 때도 더 잘 팔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장소가 더 비싸게 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주요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강남에 43% 산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가 확실하게 틀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 부동산 폭등 때문에 이제 속상하는 사람들이나 저것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정어들을 서로 놓고 또 담합이라는 참 저기 추악한 면모까지도 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마음 공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디 아파트를 사자고 부인이 제안을 했는데 남편이 집값 떨어진다고 거절해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니까 부부싸움 난다라는 부부싸움 굉장히 심하게 하게 됐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지나간 걸 가지고 계속 들춰내서 반복해서 싸우는 거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두 분이 싸우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당신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서로 해서 나중에 다음에 또 다른 결정을 할 때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실현된 이익이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좌우한다. 그거 참 인간관계 허망하다, 그죠? 그렇죠. 예. 자, 그 신부 무슨 뭐 이렇게 요즘 무슨 신부 또 무슨 성추행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회 세습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사찰에 무슨 뭐 희로뽕 뽕이를 이야기. 이 사람들이 정신 세계가 허하니까 종교에 더욱더 이렇게 탐닉하고 기대기를 하는데 종교가 저런 모습을 보여가 저래 가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직자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가 미국에서 사이코패스가 많은 직업 순위에서 성직자가 4등이에요. 4등. 4등인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정치는 몇 등입니까? 정치는 거기에 순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샘플이 적어서 안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면 1등이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CEO가 1등이거든요. CEO가 1등인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옳더라고요. 정치인도 아마 1등 아니면 2등을 다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직자분들 다수는 실제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사시는데 성직자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룹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은 어느 집단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직자들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상한 성직자는 어디나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성직자에게 빠져서 자기의 신앙생활마저 망치지 않도록 항상 객관적으로 성직자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를 믿게 되면 이게 광신이 돼버려 가지고 모든 성직자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건강한 상태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그 성직자라 할지라도 평가를 하고 존경할 수 있는 성직자는 존경하고 또 못된 성직자는 못된 거를 알아차리고 내가 피해받지 않도록 주변 가족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게 그 더 건강한 모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즘 사이비 종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시대상과 관련해서 이게 또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